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다주택자한테 두 개의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물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최근에 강조를 했었죠. 앞으로 금리 인상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세 추이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현재 8월에 금리 인상했고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대출을 끌어서서 투자한다는 부분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세 차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나왔습니다. 금융 불균형 위험에 더 유의하는 게 정책 목적에 부합하다고 금통위원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상은 물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물가 불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가 나왔죠. 솔직히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소비가 당연히 좀 둔화돼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2.6%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야, 만약에 코로나19 확산 안 됐으면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 아니야. 무섭죠. 그럼 앞으로도 물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될 거냐? 미리 알 수 있는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시장 전망치 깨고 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 7.1%, 중국은 9.5%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게다가 오늘 발표된 수입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3% 급등을 했답니다. 시장에서 더 놀란 거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 0.6%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수입물가 지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석유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유류 가격이 8월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 수입물가 지수도 하락할 줄 알았어요. 전월 대비. 문제는 옥수수 같은 식량 원자재하고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아연 같은 금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면서 이 석유류 가격 하락분을 방어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겠네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문제는 유가가 다시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70불을 다시 넘었어요. 8월 달에 62달러까지 하락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물가 불안 징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유가마저도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망이 나온다. 1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이게 100달러에 한 번에 안 가고 내년에 80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고 내후년에 9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은 끝이에요. 자, 게다가 환율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70원까지 올라갔죠. 올 초만 해도요, 1100원대가 무너질 때가 있었고 1100원에서 1100원, 1110원대에서 왔다 갔다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이것이 2021년의 유일한 물가 하방 압력이었어요. 환율과 공공서비스 요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2020년은 코로나19 따라서 강세가 워낙 심하게 나타났고, 자, 올해는 워낙 강세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수입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올해 1100원대 했던 환율에서 내년에는 1100원 후반대나 또는 1200원대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공공서비스 요금도 굉장히 큰 변수예요. 자, 그동안에 인플레 화이트 역할을 했던 거 바로 공공서비스 요금이었습니다. 자,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보면요, 서비스 요금이 1.7%밖에 안 올랐어요. 왜 이렇게 못 오르냐? 가장 가중치도 큰데 고등학교 납입금이나 학교 급식비에서 마이너스 100%씩 잡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비스 요금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고등학교 납입금, 학교 급식비, 교육비 등이 모두 다 제외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빠지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늘어난다? 0.3%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채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채권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 요즘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채권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국채 3년물과 5년물, 10년물 모두 다 14bp가 올랐어요. 1bp가 0.01%포인트거든요. 14bp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과 기준금리의 전망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 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9월 14일 날 발표가 됐죠. 미국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3년 집계 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요, 가수요를 불러요. 지금 공급층 인상 요인에 가중돼 있는데 가수요까지 붙게 되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가 불안에선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 돈 푸는 정책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걷어들인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채권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한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층 인상 요인을 수요 측에서 받아주면서 인플레가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런데 이 인플레 발생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백신 접종이 확대되기 때문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저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기저효과나 병목 현상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다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자, 원자재 가격 급등한 거 가격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은요, 공산품 가격 급등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요. 공산품이 원자재보다 가중치가 더 높고 공산품보다 서비스 요금이 가중치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은요, 장기적인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거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서야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높은 인플레이션은요,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아니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장기간 이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깁시다. 오뚜기하고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렸어요.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 밀가루 가격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오뚜기가 가격을 낮출까요? 농심이? 그렇진 않죠. 원자재 가격 낮췄다고 공산품 서비스 요금을 낮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 인플레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대부분의 인플레 사태는요, 대규모 위기로 끝나게 됩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뛰었거든요. 어떻게 끝났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끝났고요. 2010년과 2011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는 유럽 재정위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위기가 올 때까지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고, 또한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정부가 밝혔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대출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규제를 추진했는데 여러 견제를 받았었거든요. 정부에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게다가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세대출 규제가 뭐와 연관이 있냐? 바로 임대인이 보유한 2년 만기 채권의 상환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자, 0.5%란 초저금리가 만든 미친 전세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0.5% 초저금리의 전세 구해서 6억에 구했거든요. 자, 우리 집 나갈 때 잘 나갈까 안 나갈까? 생각보다 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안 되고 이자도 부담되고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은요, 기준금리가 앞으로 2차례만 더 올라도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왜? 빌라나 오피스텔은요, 내년에도 공급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이 1년 정도 지속된다면요, 예상보다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도 먼저 빌라, 오피스텔 시장으로 외곽 지역과 그것이 서울 중심 지역으로 점점 강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세가 2023년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까지 이어진다. 2023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자, 역전세는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오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세라는 경고를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에도요, 역전세의 원리와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과거를 하시면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